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이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에서 산의 모양을 9가지로 나누고 각각 그 특성을 구분한 구성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풍수 구성론의 요체입니다. 북두칠성의 천문이 지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양균송의 감룡경을 중심으로 구성론의 원리와 실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핵심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별,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구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며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총칭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여겨져 왔죠. 역사 속 신앙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북두성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정몽주의 탄생 설화에서도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조는 북두칠성에 초제를 지냈으며 혜성이 북두칠성을 침범하는 것을 재난의 전조로 여길 만큼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북두칠성은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신앙의 대상이자 국가적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별자리지만 북두칠성은 다양한 이름과 의미를 가집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풍수, 도교, 불교, 그리고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북두칠성의 별들은 고유한 명칭과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양균송이 산의 모양을 9가지 별의 형태로 분류하여 현재 사용되는 구성론의 근간을 마련했고요. 도교에서는 태어난 해의 본명성에 참배하여 연명을 기원하는 칠성신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북두칠성을 동양의 7세계를 주재하는 7부처로 묘사했으며 천문학에서는 천추성, 천선성 등 천문학적 명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감룡경 통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아래를 비추니 산이 그 모습을 이룬다. 봉우리는 하늘의 별로서 이름을 짓는데 별과 산의 유사함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며 별이 아래를 비추면 아래에 있는 산은 그 별의 기운을 받아 모습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양균송의 땅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도 유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데아를 본떠 지상에 땅의 생김새가 형성된다는 것이 감룡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즉, 산의 형태를 읽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읽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새겨진 9개의 별, 바로 양공구성의 체계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탐랑성, 검은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 좌보성, 우필성 등 9개의 별이 존재하며 이들은 크게 오길성과 사흉성으로 나뉩니다. 오길성은 5개의 길한 별로 큰 발복을 가져오는 형태로 여겨집니다. 그중 탐랑성, 검은성, 무곡성은 가장 길하며 좌보성과 우필성이 그 다름으로 길합니다. 반면 사흉성은 4개의 흉한 별로 흉한 기운을 가진 형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를 통해 길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파군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길성의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부르는 산의 형태인데요. 먼저 제1성 탐랑성은 산이 죽순처럼 갑자기 솟아 봉우리를 만듭니다. 오행은 목이며 9별의 우두머리로 총명, 문필, 관직, 재물과 부를 관장하죠. 끝이 뾰족한 문필봉이나 원통형의 귀인봉 형태를 띱니다. 제2성, 검은성은 뾰족하지도 둥글지도 않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오행은 토이며 천이, 제왕의 거처를 상징하며 정상이 일자 모양으로 평평하고 반듯하여 장군이나 재상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성 무곡성은 산봉우리가 종이나 솥을 뒤엎어 놓은 모양입니다. 오행은 금이며 부와 수명을 주관하고 복덕, 복룡으로 불리며 정상이 둥글고 풍만한 특징을 가집니다. 오길성의 두 번째 그룹은 왕을 보좌하고 숨겨진 기운을 찾는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8성 좌보성은 머리에 쓰는 두건의 모형과 같아서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를 띱니다. 오행은 토이며 임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고 낮은 두 봉우리가 연결된 형태를 보이며 산중턱에 괴등혈이나 연소혈을 맺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9성 우필성은 본래 일정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8개의 별들이 끊어지는 곳에 숨어서 가는 특징을 가지죠. 오행은 금이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의 은맥으로 행용하여 기람이 많고 흉함이 적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물줄기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흉성, 즉 질병과 혼돈,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가진 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3성 녹존성은 윗부분은 북과 같고 아랫부분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오행은 토이며 병룡으로 질병을 주관합니다. 지각이 많아 지저분해 보이지만 흉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혀를 맺으면 장군이나 재상 가문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4성 문곡성은 뱀이 기어가는 모양을 닮았습니다. 오행은 수이며 유혼이라고도 불리며 음란, 질병, 재앙을 주관합니다. 물이 파도치듯 미미한 반봉이 이어지는데 길흉이 공존하여 좋은 경우에는 부인의 덕으로 관직에 오르거나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사흉성의 두 번째 그룹은 파괴적인 에너지의 창조적 변환을 보여줍니다. 제5성 염정성은 뾰족한 불길이 하늘까지 솟는 모습입니다. 오행은 화이며 독화 또는 오귀라고 불리며 형벌과 살인을 주관합니다. 험한 바위산 형태로 그 자체로는 결혈이 어렵지만 탐랑, 검은, 무국성 같은 길성의 조종산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성 파군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습니다. 앞머리는 높고 꼬리는 낮죠. 오행은 금이며 절명, 사룡으로 불립니다. 험준한 석봉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으로 먼 거리를 행령하고 박환하여 험한 기운을 순화시킨 후에야 결혈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풍수에서는 산의 모양에서 물의 흐름으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감룡경의 형기론이 산의 모양을 중시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리신법의 이기론이 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론을 대부분 적용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조선 초 하륜이 계룡산 신도안을 지리신법의 논리로 부결시킨 이후 지리신법이 조선의 거의 유일한 이기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조선조 직관 선발 과목에 지리신법이 포함되어 그 영향력을 공고히 했죠. 이처럼 이론의 중심이 산에서 물로 이동하는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감룡경과 지리신법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보시는 표처럼 감룡경은 산의 모양을 통한 형기론에, 지리신법은 기온의 성질을 통한 이기론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탐랑성은 감룡경에서는 죽순처럼 솟은 산봉우리를 의미하며 총명, 문필, 관직을 주관한다고 보지만 지리신법에서는 생기나 생룡과 같은 기운의 작용을 중시합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감룡경은 시각적인 형태에 집중하는 반면 지리신법은 해당 별이 상징하는 추상적인 기운과 그 작용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론은 왕릉길지 논쟁과 같은 역사 속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는 지리신법의 이기론적 관점이 주로 적용되어 세종 27년 수릉 간심, 명종 4년 정릉 간심 등 대부분 물의 흐름을 구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감룡경의 형기론적 구성론이 다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고종 37년에는 산릉제간심 보고에서 탐랑하다가 목성이 혈로 들어가고 라며 탐랑을 목의 형태로 인지했고, 고종 41년 원소 간심 논의에서는 탐랑과 거문이 태조산이고 무곡이 소조산이어서 삼길성이 구비되었습니다 라며 감룡경의 삼길성 개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감룡경의 형기론적 구성론이 다시 중요하게 논의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자수지에서는 좁은 소견의 거짓과 허황된 설인가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늘을 구멍으로 바라보고 바다를 조개껍질로 헤아리는 좁은 소견을 말하는 무리들의 거짓과 허황한 설을 궁구하여 그 그릇됨을 기술하였다고 말하며 구성론을 질책했죠. 비판의 핵심 근거는 모순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탐랑성만 보더라도 어떤 이는 굶주린 이리가 먹이를 탐하는 것이라며 흉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생기, 생룡이라며 길하다고 합니다. 염정성 역시 어떤 이는 청결을 지키니 길하다 하고 어떤 이는 오귀, 사룡이라며 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존, 문곡, 무곡 등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제각각이었죠. 인자수지의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릇된 것으로 각기 자기의 문호를 세워 경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버리기 바란다였습니다. 구성론은 학자마다 길흉 판단이 달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성론은 땅의 무늬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인자수지의 비판처럼 모순적이고 비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론은 단순히 길흉을 점치는 기술을 넘어 땅의 형태 속에서 하늘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체계적인 인식의 틀이었습니다. 탐랑, 검은, 염정 등의 이름은 산의 특징을 분류하고 기억하며 소통하기 위한 시적인 언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결국 구성론은 우리가 발딛고 선 땅과 머리 위 하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이해하고자 했던 심오한 철학적 시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의 모양을 9가지로 분류한 구성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